공교육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발표는 100세 시대 자산관리, 자산 형성보다 인출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트루스톤 자산운용 연구원 프로그램의 강창희 대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지금 소유관 강창입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손성동 소장이 메인 스피커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제가 좀 제 소감이랄까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한 40년 동안 이 한국, 미국,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의 구성 이거를 관심을 갖고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985년 2월 달에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을 하다가 본사 국제영업부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가계금융자산이 어떻게 하면은 현금, 예금 또 그 다음에 이런 저축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이렇게 시프트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열심히 생각해오고 신문에도 글을 쓰고 벌써 30년 그런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뭔가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30년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절망적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뭐냐면 여기 미국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약 70% 정도는 미국은 전 가계금융자산의 70% 정도는 투자상품에 들어있고 현금 예금을 비롯한 저축상품에는 한 30% 정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한 70% 정도가 저축상품에 들어있고 이 투자상품에 들어가 있는 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는 이 현금 예금이 줄어들고 이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제대로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간 게 아니라 시장이 좋으면 확 올려갔다가 시장 나쁘면 나쁜 새끼들 하고는 금융회사 욕하고 다시 또 돌아왔다가 계속 그걸 반복해 와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보시면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1975년에는 미국도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예금의 비중이 55%였습니다. 그때는 미국도 저축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예금에 들어있는 게 13% 정도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말 당장 쓸 거, 수도세, 전기세 낼 거, 결제수단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한 푼이라도 뭔가 좀 늘리고 싶은 거는 투자상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투자상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갑자기 예금을 헐어가지고 이로 간 게 아니고 그동안에 특히 401K를 비롯해서 퇴직연금 그러니까 이 보통의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아서 우리는 예금을 해놓다가 뭔가 좋은 건이 있으면 그걸로 옮겨가는데 아예 처음부터 쓰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투자상품으로 넣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예금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하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본의 이 동향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처럼 아예 처음부터 이 투자의 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된 나라가 미국을 받아들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걸 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노지리 사토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많이 금년에 이 책을 제가 금년에 이 친구가 책을 2권을 냈어요. 2권을 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본도 고민해보니까 저축에서 투자로 이게 잘 안 되더라. 그게 미국식도 잘 어렵고 영국식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영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투자상품 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영국의 식의 방법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사실 이 세미나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금융회사에서는 무조건 갖다 넣으라는 말만 했지 인출할 때 어떻게 현명하게 하라는 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 일본도 요 한 2, 3년 새에 인출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서 그런 세미나를 다닌대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야, 금융회사에서 돈 갖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빼는 거를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거기도 사실 낯설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퇴직금 받았는데 그걸로 주식 사고 펀드 사고 뭐 사가지고 늘리면은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쭉 해온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에 2년도 하나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은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퇴직한 사람들은 기왕에 있던 투자 상품도 거의 뭐랄까 좀 안정성 있는 이 현금이 원금이 거의 보장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바꿔놓고 거기서 이제 인출 전략 1년에 얼마씩 뺐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출 전략이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한 일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하고 마침 우리 손성근 소장이 그런 원고를 쓰고 있어요. 그 지난 봄부터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번 그런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정도의 아마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 1959년생,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는 30년 일을 했는데도 내가 다니면서 노가리나 까고 다녔지, 정말로 이 기본적인 걸 해왔는가. 근데 부끄러워요 죽겠어요. 이 친구는요, 똑같이 투자개발소장을 12년을 했는데, 우선 그 안에 한 게 뭐냐. 대규모, 200명, 300명 아니요. 12,000명. 이 정도의 그 샘플을 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뭐냐면 또 우리는 보면은요, 투자자들 되게 지점에다 보내가지고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한테 주식이나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도 보면은 이 전체 소비자의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30% 플러스 70%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연인원 16만 5,288건 대상으로 18건의 앙케이트 조사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거 별로 빛나는 일이 아니거든. 돈만 쓰지. 일본의 증권회사도 이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휴데리티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미국에서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돈을 쓰게 해줬고 그걸 앉아서 빛이 나지 않는데도 10년 동안 이런 일을 꾸준히 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휴데리티 재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휴데리티 미국 본사의 지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이런 걸 내면 일본에 계시면 모든 신문이 다 내주는 거예요. 노무라증권에서 하면 안 내주는데 그 정도로 신용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금융회사 고객 30%만의 정보가 아니고 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70%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뭐냐, 투자자 정보가 아니고 소비자 정보. 그리고 이 투자에서 저축해서 투자로 함부로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작년부터 일본에서도 뭐냐면요, 이 저축에서 자산 형성을 하고 이름을 바꾸니까 슬로건을 바꾸자. 저축에서 투자가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하니까 해보자고 그래서 30년 동안 떠들고 다녔는데 이 친구 12년 한 것보다도 내가 한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한번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 흉내를 내서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뭔가 이렇게 축적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가리 까고 다니다 보니까 벌써 금년에 만 71세거든요. 그냥 눈이 아파서 하질 못하겠어요. 정말 아주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 소비자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이 아까 다시 더 빨리 앞으로. 이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개인금융자산이 1987년에 비해서 2013년까지 몇 년입니까? 이 동안에 100배로 늘었는가? 이거를 이제 비교한 걸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가 나눠드린 3,668조 원 가계금융자산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이런 나중에 한번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은요. 1987년 대비 2013년에 가계금융자산이 개인금융자산이 6.15배로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5.4배로 늘었어요. 근데 일본은 똑같은 기간 동안에 2.014배, 2배밖에 안 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7년만 해도 일본이 그때 법을 한창 때기 때문에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자산이 일본 금융자산에 1987년만 해도 1.9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작년 말 현재로는 미국의 금융자산이 일본의 4.7배입니다. 4.7배. 그러니까 그런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이 가계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금하면 0% 금리니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불경기도 있었고 디플레도 있었고 금리도 싸고 그런 게 있었지만 해외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근데 미국은 그 사이에 팍팍팍 여기에 있던 돈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일본의 1.9배였던 거가 2017년에는 4.7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되냐. 30년 동안 제가 연평균 증가율을 한번 봤거든요. 언제까지냐면 작년 2017년 말까지 해서 1987년부터 한번 해봤어요. 1987년에서 1987년 대비 우리나라가 가계금융자산이 87년 말 현재 99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작년 말 현재 3,668조 원이니까 37배나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고성장했죠. 그 다음에 금리도 뭐 29, 30%까지 올라갔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30년을 10년 단위로 연평균 증가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첫 10년은 21% 매년 연평균 증가율 21% 늘어났어요. 그 다음 10년은 11%로 늘어났어요. 근데 최근 요 10년은 8%. 이거 아마 이제 우리 금리 1%니까 우리도 불경기 되고 성장률도 낮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아마 0%로 될지도 모르죠. 늘어나지도 않고. 그런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금융회사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냐. 작년에 그 일본 금융청에서 슬로건을 저축에서 투자로 이래가지고 아무 공부도 안 된 사람들한테 주식 사서 빵꾸나게 만들고 나쁜 자식들이나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 금융청이 반성을 한 거예요. 자,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의 본 취지는 예금, 현금에서 유가증권으로 그러니까 투자상금으로 그냥 무작정 옮기자는 게 아니었다. 물론 현금, 예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산을 투자상품,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으로 옮기는 행동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말이 예금을 헐어서 주식을 산다, 펀드를 산다는 의미로 너무 지나치게 연결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저도 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예금을 그렇게 봐도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보내서 뭔가 벌어야지요. 이런 말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반성을 하는 거예요. 개인금융자산을 늘린다는 시점에서 또 한 번 이 슬로건을 살펴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성장자산, 그러니까 투자상품의 구성비를 늘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에서 자산의 흐름을 늘리는 것이다. 전자는 저축보다도 투자, 유가증권을 지향하는 커다란 이유가 되지만 후자는 처음부터 개인금융자산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수입을 언급하는 게 된다.
바꿔 말하면 수입에서 소비하고 남은 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부터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투자로 돌리는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내면 시간은 걸리지만 유가증권, 즉 투자상품으로의 자금의 흐름을 돌려 결과적으로 자산 구성을 바꾸는 게 가능하게 될 거다.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영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영국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의 저축을 투자로, 그러니까 유가증권, 주식이나 펀드로 가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고 별로 저축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나 근로 수입을 가진 현역 세대의 소득으로부터 저축으로 향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그 대신 소득으로부터 투자로 자금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으로부터 저축으로 보다는 소득에서 투자로의 변화, 이것이 저축에서 투자로 본 취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단순히 말하면 자산 형성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가 30년 동안 정말 그냥 남의 흉내내려고 그러고 다녔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이 자기업체에서 우리 보면요, 주가 오를 때는 전부 펀드나 주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고 깨먹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주식을 사면 서운한다고 또 다시 예금으로 들어갔다가 또 한 몇 년 지나서 또 주가가 확 주면 막판에 또 다시 갔다가 저는 그거를 보고는 우리도 이제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 나도 이제 뭔가 역할을 했구나. 그러고 싶어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반성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좀 이 친구처럼 한번 해가지고 12년 동안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책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이 보면은요, 똑같이 일본도 아직 저축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훨씬 축적이 쌓이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그 두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도대체 30년 동안 뭐 했는가? 우리 회사들은 뭐 했는가? 이런 반성, 참 부끄러운 생각, 이걸 좀 여기서 고백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50% 생존 확률은 평균 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20% 생존 확률은 5명 중 1명 사는 거. 대개 20% 생존 확률로, 그래서 나도 재수 없으면 5명 중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뭔가 자금의 이때까지는 쇼트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걸 제가 무슨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통계청에 옛날에 데리고 있던 분 연구원한테 부탁해서 했더니요. 뭐냐면 이 뭐랄까 기대 염역이 늘어나는 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80대 중반 90이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늘어나는 걸로 하니까 말이죠. 이 60살 먹은 사람이 20% 확률로 생존 확률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남자는 95세, 여자는 100살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계속 늘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그게 문제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히데이트 그놈은, 그분은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 뭔가 가공을 해서 오늘 손수단도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평균 수명 1년 적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1년 빼가지고 해버렸어요. 쉽게 우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이 있다. 첫째, 입사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는 제1단계인데 그때는 뭐냐면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시작 후 주된 직장에서 퇴직 직전까지. 그러니까 1단계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시기죠. 그리고 주로 여기는 투자상품의 장기 부산 운영에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얘기만 퇴직한 사람한테도 계속 해왔 거야, 이거 보니까. 저 자신도. 네.
근데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위험하다잖아요. 거기서 한번 잘못 불러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2단계는 뭐냐? 모아둔 자산을 인출했으면서 운영하는 단계다. 퇴직금부터 이게 뭐냐? 70대 중반 또는 80 정도까지는 어떡하냐? 이 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했으면서 남아있는 자산을 운용해 가는 시기죠. 그 다음 일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자산운용에서는 아직 은퇴를 안 한 시기. 그리고 이때는 이게 현역시절에 얼마나 정보 수집력이 있고 금융지식이고 투자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시기의 선택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리고 2단계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그 다음 단계 그냥 아니에요. 필요한 자금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운용도 안 하고 쓰기만 하는 시기. 그때에 쇼츠 나지 않도록 뭔가 자금을 충분히 남겨놓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 운용 수익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때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생활비 일부를 벌면서 어떻게든지 이때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삼성정부로 얼마씩 받느냐 이것도 큰 영향을 주고 월세를 얼마 받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가능하면 그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을 조금이라도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는 노력을 이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80은 되면 치매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때 괜히 주식한다고 꼼짝 걸고 다니지 말고 이거는 있는 거를 생활비를 가능한 줄여서 그 빼쓰기만 하는 시기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부터 그 손 소장이 2단계와 3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제1단계 운영 전략도 사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만 듣고 있다가 펀드가 좋다더라 주식에 무슨 종목이 좋다더라 좀 얘기만 알아서 가서 샀다가 그것도 손해보면 다시 이러고 왔다 갔다가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20대 30대들은 목돈이 없으니까 적립식으로 이 돈을 모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적립 투자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우리 적립식 하면 그냥 한 달에 얼마씩만 한다고 그러고 적립식으로 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인 줄 알고 생각을 다들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래 기준과 같이 가격이 움직이는 펀드에 매월 10만원씩 적립으로 투자했다면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이게 보면요. 10,000원으로 갔다가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5,000원으로 올라가면 언뜻 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1,390만원이니까 여기 원금 이게 원금이 얼마냐면 10년 하나 이거 뭐야 10만원 그러니까 120만원에다가 1,200만원이죠. 그러니까 10,000원으로 갔다가 10,000원에가 절반 가격만 오더라도 이 원금보다는 많은 거예요. 이걸 말해줘 적립식의 매력이죠. 그 다음에 펀드 가격이 10,000원에서 시작해서 5년간 계속 떨어져가지고 2,000원이 되었다가 이후 5년간 다시 상승해서 원래 가격은 10,000원이 됐다. 이렇게 2,000원까지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투자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 6년만원, 7년만원, 8년만원. 여기 6년만. 여기서 원금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럼 이 동안을 버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가격이 초기 수준으로 회복됐을 경우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그래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 여기까지만 돌아오면 이게 뭐냐면 1,200만원 원금 넣었는데 2,410만원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여기 얼마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갔다가 10,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26.5%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뭐냐. 그런, 게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적립식은 만능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어떡하냐. 하락해 있더라도 여기서 수량을 늘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30년, 40년 퇴직연금으로 하는 돈이어야지 이렇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게,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지금 90%가 그냥 원금 보장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를 살릴 기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이 생긴 게 우리한테는 저축해서 투자를 할까 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어느 기관도 그걸 가지고 해볼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증권회사의 어떤 그 퇴직연금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투자 상품은 골치 아프고요. 원금 보장에 좀 뭐랄까 그 모든 기업에서 DB형 해서 딱 좋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DB형만 하게 되면 담당자하고만 놀면 되거든요. 그런데 DC형으로 바꿔놓으면 온갖 놈이 전화해가지고 왜 내 거는 떨어졌느냐 뭐 아유 골치 아프 골치 아프. 그게 골치 아프면 금융회사의 뭐랄까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다들 보면은 별로 그 퇴직금 담당자들도 DC형을 늘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골치 아프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찬스를 지금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사실은 펀드 시장이 이렇게 된 게 뭐냐? 401k 그게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거고 거기서 다들 투자에 눈을 뜬 거거든요. 우리는 그 기회를 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보다시피 적립식도 20년, 30년 장기로 해야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적립식을 하더라도 순간순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적립식을 해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이 됐다, 1억이 됐다. 그거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나이에 비해서 아주 그 노인애들은 한 10% 정도만 주식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또한 75% 주식형을 해도 되고 공격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대 같으면은 한 절반 정도는 공격적인 주식형이 하고 절반 정도는 예금이나 또는 CMA 같은 데 태권에 집어넣고 그다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리밸런싱 이런 걸 지금 제대로 해주는 데가 내가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있느냐 이거죠. 이거를 그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재배분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이런 노력을 이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금융회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퇴보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14회인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선전도 안 해도 항상 20, 30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 거가 저희로서는 큰 정말 뭐랄까 보람이랄까. 또 저는 이 중에서 단 몇 분이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우리 이 사회를 바꿔보고 금융시장을 바꿔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외람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메인 스피커가 나올 겁니다.